안녕하세요. 원희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중 부자들에게는 금덩어리가 없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외환 위기가 닥쳤던 1998년에 금모으기 행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금덩어리라고 부를 만한 것은 나오지 않자 금을 덩어리로 갖고 있을 부자들은 왜 금을 안 내놓느냐는 질타가 많았다. 정작 나눌 것이 많은 부자들은 놀부처럼 5장 7부로 욕심부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지 금괴도 안 내놓고 금성화지도 안 내놓는다는 것이다. 명심해라. 그런 글을 언론에 쓰고 방송에서 보도하는 방송 작가나 드라마 작가, 기자, 앵커 등등이 실제로 부자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자들에 대해 정말 수박 겉핥기로만 안다. 과연 진짜 부자들이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있을까? 졸부라면 그럴지도 모른다. 졸부를 영어로 머쉬룸 부자라고도 하는데 비가 온 뒤에 버섯처럼 갑자기 확 피어났다는 뜻이다. 이런 부자들은 투자와 수익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투자와 수익을 따지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금덩어리를 갖고 있었을까? 외환 위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우리 집은 부잔데 왜 금반지 하나 제대로 없어? 기축통화이던 금은 1971년 닉슨 미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태환 정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세계 통화시장에서 퇴장하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90년대까지도 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고 오일 쇼크나 전쟁, 일본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금 사재기 현상 등이 있게 되면서 금값은 요동을 쳤다. 71년 미국이 달러의 금 태환 금지를 선언할 당시 1온스당 200달러 선에서 형성되던 국제 금값은 80년과 81년 12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80년대부터 20여 년간 금값은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97년 400달러 선이 무너진 뒤 99년 300달러 선까지 무너졌으며 2001년 2월 253달러로 떨어졌다가 8월에는 다시 올라 280달러 선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부자가 금을 보유한다면 투자 목적이거나 전쟁 같은 위험 대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2001년 11월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태 직후 금값은 290달러가 넘어갔으나 다시 하락했고 탄저병 파문이 전해졌을 때는 285달러였다. 대단한 폭등이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자료를 찾아보라. 기본적인 대원칙은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값은 언제나 강세로 돌아섰고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금값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달러화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지만 금에는 이자가 없다.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 부자들이 그런데도 금을 사서 몇 년이고 계속 보유할까? 주식과 마찬가지로 쌀 때 구입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울 수는 있어도 장기 투자용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금을 사고 팔 때는 언제나 수수료까지 붙는다. 또한 전쟁터에서 금덩어리로 하는 물물 교환은 언제나 금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전쟁터에서도 달러는 1불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금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가락지 하나 줄 테니 쌀을 달라고 하는 식이 된다는 말이다. 상속을 위한 방편으로 금을 사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아니, 현금을 이자까지 받아가며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왜 금을 보유한단 말인가? 오히려 재테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을 산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 금괴나 금송아지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표 추적을 피하고 현금 전달 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뇌물로 사용되는 것이다. 서울 중심가의 금은방에 물어보아라. 10중 8구 손님들이 선물용으로 사간다고 할 테니까. 나 역시 오래전에 어느 거래처로부터 금으로 만든 왕관을 뇌물로 받은 적이 있다. 즉시 돌려주고 거래를 끊었다. 99년에 절도범은 훔쳤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도둑 맞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사건들이 많았다. 경찰이 찾아낸 금은보화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금은보화는 누가 갖고 있었던 것일까? 부자라면 경찰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찾아갔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고관이나 정치인이라면 나타나지 못한다. 뇌물로 받은 것일 테니까. 금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진짜 부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금이나 보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서 주인공 마틸드는 하급 관리의 아내였지만 화려한 생활을 동경했다. 어느 날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장을 받고 남편에게 옷이 없다고 탓하자 남편은 몰래 저금해둔 400프랑을 내놓는다. 멋진 옷이 생겼지만 그녀는 보석이 없음을 다시 탓했고 친구인 돈 많은 폴레스체 부인에게서 목걸이를 빌렸다. 파티에서 마틸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목걸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파리 시내를 헤매며 가까스로 폴레스체 부인의 것과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찾아냈다. 남편은 아버지가 남긴 18,000프랑과 모든 물건을 담보로 36,000프랑짜리 목걸이를 샀다. 그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두 사람은 작은 새방으로 옮겼고 닥치는 대로 일한다. 빚을 다 갚기에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제는 늙어버린 그녀가 어느 날 상젤리제에서 폴레스체 부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빌렸던 그 목걸이가 사실은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음을 알게 된다.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에서 허영심의 종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강조하려는 부분은 마틸드의 허영심이 아니다. 돈 많은 폴레스체 부인이 갖고 있는 목걸이를 사람들은 왜 당연히 값비싼 목걸이일 것으로 믿느냐는 것이다. 참 부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을 때 보석이나 폐물에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소유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소유 욕망의 대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 순위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소유를 잠시 보류하면 돈이 쌓이고 그 돈에서 평생 여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금은 보석을 치렁치렁 몸에 감고 다닐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내 아내는 어떨까?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라고 몇 있지만 모두 미국에서 산다고 그러고 일가 친척도 없고 학벌도 뭐 보잘것없고
미남도 아니고 근육질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칼 같은 성격에다가 빚도 왕창 있다고 하는 나이 30의 남자를 그저 자기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로 나에게 프로포즈한 여자가 보석이나 명품을 좋아하였을 리 있겠는가. 어쩌면 아내 전공이 사회사업과이었기에 대학생 때 실습을 다니며 빈민들의 삶을 많이 보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